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돈이랑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저희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즉 자본주의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 말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쉽게 이해해서 뭘 그러니까 활용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전문 용어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경직돼서 그렇게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참 자랑스러워요. 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부모님들은 계실까요? 그 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네, 없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데 우리는 거래는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알고 거래하는 게 유리할까요? 모르고 거래하는 게 유리할까요? 근데 모르고 하시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누군가와 거래를 한다는 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하죠. 근데 우리는 불리한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제가 학생들 여기 계신 분들 아예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공부를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갈 테니까요. 뭐 조금 편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화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최근에 그 타잔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들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하시네요. 여기는 학구열이 대단하네요. 자, 타잔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타잔은 뭐만 입고 다녀요? 와, 그렇죠. 팬티만 입고 다닙니다. 왜? 얼마짜리요? 이게 역시 세대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얼마요? 공짜? 아니고 우리 세대 때는 노래가 있었어요. 타잔이 얼마짜리요? 그렇죠. 10원짜리. 노래가 있었어요. 얼마짜리 칼이요?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네, 그 다음이요? 20원짜리 칼을 차고 20원짜리였나요? 하여튼 뭐 10원짜리래요. 10원짜리 팬티는 비싼가요? 싼가요? 싸요. 팬티를 10원짜리를 입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왜 타잔은 팬티만 입고 다녔을까요? 왜? 돈이 없어서? 우리보다 돈이 많을걸요?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어서 많이 벌었을걸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왜 필요가 없어요? 동물이랑 사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강아지랑 같이 살면 우리도 벗고 팬티만 입고 살아요?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옷의 개념이 없어서 또 옷의 개념이 없다. 몸이 좋아서. 그럼 저도 빤스만 입고 강의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 중요한 이유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더워서입니다. 더워서. 네, 더워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막 던집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막 대답하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타잔한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유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데도. 근데 이 친구가 팬티를 입는 가장 큰 영향력이 큰 이유를 따진다면 뭐예요? 더워서입니다. 어디 살아요, 타잔은? 네, 그렇죠. 그래서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팬티를 입습니다. 쉽게 가볼게요. 그럼 남극에 있는 분들은 팬티만 입고 살아요? 민코트를 입고 살아요? 그럼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요? 그렇죠. 추워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덥다라는 상황을 고려해서요. 그죠? 팬티라는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 상황을 고려해서 상품을 골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내 경제적 상황,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을 거래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대로 된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금융거래 시장 있잖아요. 그 시장이 몇인지를 한번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경제로는 몇 위 정도 하고 있죠? 11위? 13위? 뭐 정확하진 않지만 10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10위권 밖에 있고요. G20에서도 간당간당하다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그죠? 썩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사는 편에 들어가요. 전 세계가 200개국이 넘고요. 그 안에서 10위권이면 꽤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 살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금융 판매 거래 시장, 규모 시장. 그 시장은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하는 것 같으세요? 4위? 네, 1위입니다. 네.
네,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요. 1위의 시장에서 10,000개가 유통이 되고요. 금융 상품이 그 중에서 300개가 하루에 없어져요. 안 팔려서. 10,000개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10,000개에 대한 상품은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 10개도 잘 모를걸요? 그래서 300개가 없어지고요. 300개가 또 새로 생성이 돼서요. 10,000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세계 1위 시장을 유지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와, 그럼 우리는요. 이 상품을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팬티라는 이걸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공부하면 10,000개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신 있으세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오늘 10,000개를 공부했는데요. 내일은 300개가 없어지고요. 새로운 300개가 생겨난대요. 자, 그럼 공부의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이전에 뭐를 봐야 된다? 상황을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뭘 거래해야 할지 상황을 아시면은요. 그 다음에 상품은 고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게 가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픈 약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내 상황에 맞게 내 약을 처방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만 아셔도 사실은 경제와 돈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게요. 타잔한테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죠? 아, 모르는구나. 맞아. 여기는 타잔을 다 모르는구나. 제가 처음이에요. 사실은 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생분들이랑 강의를 하는 건 많지가 않아서 성인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인 한 분 계시네요. 네, 선생님. 네.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이 친구들 또래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화가 날라 그래요. 타잔 자, 여자친구는? 타잔의 여자친구는 제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맞아, 제인. 맞아, 제인. 네, 그래서 포스터에도 제인과 같이 찍은 포스터가 이번에 새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죠? 자, 제인은 그럼 뭐만 입고 다녀요? 아, 그렇죠. 원피스. 네, 원피스만 입고 다닙니다. 왜 원피스만 입고 다닌다고요, 이제? 네, 얘도 더워서요. 근데 타잔이요. 이제 이 제인한테 여자친구 딱 한 명 사귀었어요. 여러 명 있지도 않았고요. 맨날 동물들과 놀다가 이제 드디어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한창 사춘기는 지났나요? 아니면 아직 사춘기를 겪고 계신가요? 아, 다 빠르구나. 중학교 때?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대학교 넘어서 사춘기로 온 것 같은데 빠르시네요. 타잔이요. 제인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돼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포즈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주변에 동료들이 결혼을 한 적도 없어요. 그죠? 동물들은 프로포즈라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일단 짝짓기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일생일대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요. 그때 마침요. 영국에서 웬 신사가 한 명이 놀러가 와요. 네. 아프리카로 놀러 옵니다. 휴가로 온 거예요. 정장을 입고요. 자기는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굉장히 문화가 멋있게 보이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놀러를 와서 타잔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타잔은 이 영국 신사를 봤을 때 경외심이 들까요? 무시하게 될까요? 그죠? 경외심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와, 너 이렇게 되게 멋있는데 너희 나라 영국에서는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영국 이 사람이 뜬금없이 선물을 한다 우리는. 네, 프로포즈 할 때 선물을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결혼을 한다. 남자친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되게 노골적인데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럼 캔뚜껑을 받고 싶으세요? 다이아 반지를 받고 싶으세요? 그죠?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비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영국의 친구가요. 비싼 걸 하자 그래요. 선물은 네, 가격에 정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밍크 코트를 선물하재요. 팬티는 10원짜리인데요. 밍크는 1,000,000원짜리예요. 네, 그래서 밍크를 네, 프로포즈 선물로 줍니다. 되게 비싸죠. 10원짜리 원피스를 입다가 1,000,000원짜리 밍크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다고요? 자,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고요? 아프리카 더운 데에 살고 있어요. 자, 더운 데서 밍크 코트를 결혼 선물로 받았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아, 싫어요? 자, 잠깐만요. 우리는 방금 전에요. 결혼식 그 프로포즈를 받을 때 다이아 반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랬거든요. 그죠? 반지는 실생활에서 사용하세요? 그죠? 그럼 캔뚜껑 받는 거랑 다이아 받는 거랑 뭐가 다르죠? 의미. 그럼 의미를 받는데 밍크 코트 1,000,000원짜리가 의미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원피스가 의미가 있을까요? 원피스가 의미가 더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을 때 기분이 좋다 그랬어요. 캔뚜껑을 받는다 그래서 다이아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이아. 왜 다이아를 받는다 그래요? 비싸서. 자, 여기서 누가 더 비싸요? 그래서 밍크를 받을래요? 원피스를 받으실래요?
이중적이야. 솔직해지자고요. 비싼 거를 받아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누군가가 친구들이 선물하면 가격표부터 보잖아요, 우리.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잖아. 이거 얼마지? 뭐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친구가 결혼하는 상황이거든요. 덥다라는 상황보다 지금은 결혼한다는 상황이 전제가 되고요. 결혼한 때는 실용성을 위주로 보는 게 아니고 가치를 봅니다.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래서 얼마나 비싼 거를 선물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프로포즈에서 생전 처음 보는 밍크를 선물로 받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소개를 해준 거래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밍크를 받으면 감동을 할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쁠까요? 이제 감동을 하죠. 그러면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나는 감동을 하면 혼자 감동을 해? 아니면 카스,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자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요,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하고요. SNS에 막 올려서 자랑을 한다고요. 그러면 주변 친구들은요. 그 여자 자기 친구가 좋은 선물을 받아서 감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아, 그래요? 친구들이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거기다가 기분이 나빠. 이 친구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SNS에서 올리면은요. 주변에 또 다른 친구들이 밍크를 사달라고 남자친구한테 쪼르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갑자기 밍크를 한 벌 팔 거를 여러 벌을 팔 수 있게 돼요. 이 친구는 알고 봤더니요. 영국에서 밍크를 팔던 영업사원이었고요. 자국에서 영업사원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밍크가 잘 안 팔려서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프리카나 휴가를 한번 가고 그만둬야지 하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운 좋게 타잔을 만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한테 상담을 요청하길래 밍크를 사서 주세요라고 그냥 툭 던졌는데 진짜로 사서 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인이 감동을 하고 SNS로 광고를 올려주니까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영업사원이 영국에서 1등이 돼요. 영업사원이 1등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극에 냉장고를 얼지 않는 온장고로 판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가전제품 회사에서. 무슨 말이냐면 남극은요, 물고기를 잡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영하 40도가 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얼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잡아서 이걸 냉장고에 넣으면 안 얼어요. 그래서 온장고로 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창조 경영, 크리에이티브, 뭐 발상의 전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네 나라에서도 못 파는 1,000만 원짜리 밍크를 가장 덥디 더운 아프리카에 가서 팔았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두 벌도 아니고 되게 많이 팔아요. 그럼 방송에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책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언론에 노출이 되면은요, 이 굉장히 유명세를 탑니다. 맞나요? 유명세를 타고 발상의 전환인의 책도 나오고요. 뭐 꿈꾸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책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계발서를 내게 되고요. 그 사업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면 자, 그 유명한 사람을 보고 추종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추종자가 생기고요. 이 추종자들은 또 어디로 가요? 일로 팔러 갑니다. 앞으로 가서 또 팔아요. 또 팔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제인의 친구들까지 막 팔로워가 생기고 팔로워 밑에 또 팔로워가 생기면 너무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국에서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야, 영국에서만 파는데 우리라고 못 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가자 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자, 이 지금 상황이요.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언제일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 몇 년생이에요? 실례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생년월일을 갖고 계시네요. 참 어렵네요. 이게 제가 평소 때 하는 그 연령대랑 다르니까요. 사실은 그 질문 답에서 제가 한 번씩 실수를 하네요. 우리나라 90년대는 잘 모르시죠? 그죠? 전 엊그제 같은데. 아무튼 9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금산법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외국계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되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90년대 들어오는 금융회사들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들어오는 게 이 영국의 신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타잔한테 밍크를 파는 것과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팔고 있던 밍크를 그냥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왔을 뿐인데 이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너무 잘 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만 파는 게 아니고 주변국에서 다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들어오고요. 독일에서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들어오고요.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회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은행으로 따지면 당시 시티은행,
그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들어오고요. 보험사가 이때 되게 많이 들어오죠. 뭐 프루덴셜, PCA, ING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십 개 외국계 보험사가 들어오고요. 은행 들어왔죠. 보험사 들어왔죠. 그다음에 카드사 들어오죠. 그다음에 증권사도 들어옵니다.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이름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자기네 브랜드를 걸고 영업을 한 게 아니고 기존의 우리나라 영업망에서 자기네 상품을 대행해서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계 증권사는 아는 이름이 별로 없죠. 그래서 들어본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금융 상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팔려요. 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요. 무슨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이 상품 좋은 거야? 그럼 나도 하나 가입할래. 이런 식의 거래가 지금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에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에 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80%가 이런 방식으로 밍크를 사들이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80%가 노후 걱정을 해야 돼요. 오히려 안 하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 상태에서 내가 어디가 아플 때 병원을 가면 실제로 약부터 주세요 이러면 진료를 먼저 보세요. 진료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약부터 달래요. 어디 아픈지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좋은 약 있으면 주세요. 그래 너 무슨 약 먹어? 나도 같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집이 아니면 내 개인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골라내시면 만 개의 상품을 골라 이렇게 어렵게 보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 필터링이 돼요. 걸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실 거고요. 그 방식대로 아마 자산을 관리하시게 되면 뭐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주제를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돈에는요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대하실 때 돈에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돈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돈은 거래만 있습니다. 즉 계산만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는 얼마 이렇게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돈에다 감정을 넣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법을 안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가 이 게임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약해지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돈에는 원칙이 있고요. 그 원칙 3가지만 기억하시고 그 원칙에 맞게 거래를 하시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돈 때문에 걱정하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돈에는 3가지 성격인데 첫 번째 성격은요. 원금을 잃지 않아야 돼요. 네,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어디에 투자해서 돈 잃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여기는 한 번도 되게 착실한 부모님들만 계신가 봐요. 보통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기도 당하고 투자를 해서 망하기도 하고 제가 돈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업을 7번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봤고 네, 그 힘듦을 이제 조금 극복하고 나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 이게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아무튼 원금을 잃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저처럼 그죠. 그다음에 투자를 잘못해서 잃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동적인 소비입니다. 네, 소비를 하는 것도 원금을 잃는 거예요. 네, 안 쓰는 게 버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안 쓰게 되든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책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자기계발서로 소개가 됐는데요. 저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좀 봤었거든요. 지금의 마시멜로를 먹는 친구들과 참고 안 먹는 친구들의 인생의 결과물을 봤더니 참는 친구들이 더 잘 살더라. 이야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소비를 조금 억제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지출하고 싶은 거를 참고 나중에 했을 때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냐 이런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원금을 잃지 않는다라는 건 소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투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사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아까 제가 여기 올 때 질문지를 이렇게 잠깐 봤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가져가진 않잖아요. 그죠? 왜 안 모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요, 소비 절제가 안 된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소비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를 왜 하게 돼요? 네?
아, 뭔가 가지고 싶어요. 근데 뭔가를 가지고 싶다라는 거는 왜 갖고 싶다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들죠?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쵸, 광고입니다. 광고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남과의 비교입니다.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게 왠지 좋아 보이고요. 그게 나한테 있으면 좋아 보이고요. 화장품을 저 친구가 바른 게 이뻐 보이면 나도 바르고 싶고요. 옷을 저 친구가 멋있는 걸 입고 있으면 저도 사고 싶고, 그래서 비교 심리, 남과의 비교 심리에서 소비가 시작되고요. 이 비교 심리를 우리는 언제부터 받느냐? 태어나서 TV를 보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자, TV 프로그램엔 드라마가 많아요? 광고가 많아요? 네, 광고가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요, 이 광고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광고를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들어요. 어린 나이부터 보고. 그래서 이게 학습이 돼요. 그죠? 그래서 소비가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으기도 전에 쓰는 것부터 배우고요. 돈에 대해서 모르는데 쓰는 건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쓰는 데는 선수잖아요, 우리.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대답을 한 템포 느리게 해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를 절제하는 법부터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시고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요. 그 돈을 안 쓰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모여지고요. 그 모인 돈이 또 다른 돈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은요, 첫 번째는 소비를 통제하는 데 시작이 되고요. 지금 당장 불편함을 견디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돈이 돈을 벌어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경제적인 활동, 소비를 죽을 때까지 해도 돈이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두 번째 원칙을 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금융회사가 또 그렇게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을 보면은요, 원금을 잃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돈이 있는데요. 쉽게 가볼게요. 제가 여기 이 친구한테 제가 돈을 빌려요. 얼마 빌려주실래요? 얼마 있어요? 아, 없어요? 그럼 못 빌려주겠네. 그럼 어디 가서 빌려와서 저 좀 빌려주실래요? 아니면 나는 돈이 좀 있다. 없네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갈게요. 네, 선생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100만 원. 100만 원? 진짜 빌려주실 거죠? 예, 차용증 쓰고. 아, 차용증 쓰고. 좋습니다. 차용증은 써드릴게요. 얼마든지 써드릴게요. 무섭네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빌리는데요. 돈을 빌리고 나서 제가 30년 뒤에 갚을게요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뺏어와야죠. 그죠? 예. 기분이 나쁘죠? 네. 네, 근데 선생님은 저한테는 기분 나빠하시는 일을 지금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재무 상태를 보면 아마 하고 계실걸요? 저 아니 누군가한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지금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가입하고 계세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죄송해요. 질문을 잘못 던졌어요. 제가 잘못 골랐어요. 해야 선생님.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아, 못 하고 예.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죠? 근데 그냥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축을 뭐 그렇게 많이 한다거나. 저축을 한다거나 예. 뭐 노후를 해서 적금을 한다거나. 근데 이 연금 같은 경우에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유리한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연금은 우리가 지금 넣고 언제 찾아요?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이 들어서 드린다는 거였어요. 아, 이해되세요? 네. 근데 저한테는 되게 기분 나빠하셨거든요. 근데 연금은 기분 나쁘게 가입을 하세요? 아니면 뭔가 안심하면서 가입을 하세요? 뭔가 나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죠? 안도하시면서 가입을 보통 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제가 질문에 나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서. 네. 근데 여유가 있어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에 예.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이 지금 당장 수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은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그 돈이 지금 당장 돈을 벌어줘야 돼요.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어주는 게 좋은가? 나중에 돈을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지금 당장 수익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요, 나중에 드릴게요 그 어떤 멘트에 너무 쉽게 속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포장해.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공포를 조성하고요. 그 공포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수익을 망각하고요. 아, 나중에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안심을 하게 되고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그 말, 내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는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뭔가 걱정이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내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어떤 것이 빠져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돈을 불려야 돼요. 원금을 잃지 않고 지금 당장 수익을 내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게 좋아요?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은요,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이건 금액이에요. 자, 금액이 큰 게 재테크하기가 좋아요? 금액이 작은 게 재테크하기가 좋아요? 네, 클수록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1억의 1%는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억의 1%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만 수익을 내도 1000만 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금액이 커질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됩니다. 수익률이 똑같은 상태에서 금액에 비례해서 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당장 수익은요, 시간입니다. 똑같은 금액에서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1억을 빌려드리고 당장 1년 뒤부터 이자를 받겠습니다가 좋아요? 30년 뒤부터 이자를 받겠습니다가 좋아요? 1년부터 받아야죠. 그죠? 그러면 1년부터 제가 수익을 받는다라는 것을 연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받고 그 수익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러면 연복리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1년에 이자를 받는 게 좋아요? 월에 이자를 받는 게 좋아요? 월. 그렇죠. 그래서 월마다 이자를 받는 거를 월복리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이자를 받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똑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금액 곱하기 시간이 돼요.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요, 곱하기 연산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고요, 거기다 시간이 단축되면 수익은 극대화가 됩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그 돈을 버는 주기가 짧을수록 더 좋아요. 그러면 월복리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일복리가 있어요. 하루마다 이자를 받는 거. 실제 사채가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일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수는 더 심각하게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수익률만 좋은 게 아니고 이자율만 좋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돈을 빌려줄 때 100만 원을 빌려드리면 100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선수금 10만 원을 띄고 90만 원을 드리면서 100을 갚으래요. 시작하자마자 수수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가서 일수라 그러죠. 매일매일 원금 이자를 도장 찍듯이 받아가요. 그래서 일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일매일 수금한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일복리로 수익을 환산하면은요, 수익이 엄청납니다. 맞나요? 그죠? 오늘 이자를 받고 내일 또 이자를 받고, 그럼 이 이자를 받은 걸 또 다른 데 투자해서 또 이자를 받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곱하기 연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률을 말 그대로 수익률에서 이 세 가지, 금액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 이 세 가지는 다 곱하기 연산으로 수익을 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용돈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10만 원? 요즘 물가를 제가 잘 몰라서, 학생들 용돈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에요? 진짜 5만 원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그죠? 근데 왜 5만 원이란 한계선을 긋고 계신 거예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자, 그럼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인가요? 그죠? 이 60만 원을 안 쓰고 지금부터 30년을 모아놨다. 60만 원 딱 1년만 안 썼어요. 1년만 안 쓰고 30년 뒤까지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묶어놨다. 그럼 얼마가 돼 있을까요? 네,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풀어봐야 돼요. 자, 3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시간. 30년이라는 시간은요, 주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60만 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 30년 동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83년도에 증권거래소가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2016년이잖아요. 그래서 딱 33년 됐거든요. 맞나요? 83년도? 2016년 33년 됐거든요. 3년을 뺀 2013년에 그 증권회사 기준가를 저희가 보면은요, 정확히 주식이 20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60만 원을 가지고 20 빼면 얼마예요? 네, 10배면 6배, 20배면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즉, 내가 돈을 지금 당장 쓰지 않고요, 그걸 아껴서 모아두면 내 스스로 수익이 발생되고요, 그 수익이 발생되는 게 커질수록 원금이 커지고요, 원금이 커질수록 시간을 땡겨서 수익을 또 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 돈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5만 원을 받으면 오늘 당장 다 쓰고요, 그죠? 한 달을 쫄쫄 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될 기회조차 없는 거죠.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부자가 된 사례를 본 책이 워렌 버핏 책이에요.
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의 책을 보면 그 친구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워렌 버핏 하면 무슨 생각 먼저 떠올라요? 네, 부자. 그다음에 주식을 투자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잖아요. 근데 그 이면,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결과론적인 얘기는 그 친구가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 친구는 주식할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몇 살 때부터? 혹시 아세요? 네, 워렌 버핏은요 10살 때부터 돈을 법니다. 10살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10살, 11살 때 그 어린아이가 우유 배달을 하면 배가 안 고플까요? 그럼 배달한 우유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명언을 남겨요. 그 11살짜리 아이가. 내가 이 우유를 10센트짜리 우유를 지금 먹으면 10센트지만 이걸 먹지 않고 주식에다 넣으면 이게 1000달러, 10,000달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원금을 잃지 않고요. 즉 소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수익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딘가에 투자했을 때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해서 이 돈이 커진다는 것도 알고요. 그 수익률도 누적으로 더 커진다는 걸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주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장기 투자를 해서 지금의 워렌 버핏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잘못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10달러, 아니 뭐 10센트, 1달러 이걸 모은 거는 우리는 보지 않고요. 아, 부자가 됐네? 그래서 우리도 주식을 해야 되나? 쫄딱 망해요. 시작부터 달라요. 네, 마인드부터 다르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그 과정이나 아니면 망하는 이유 중에 보면 저도 그랬어요. 사업을 망할 때 많이 벌고 싶다 보니까 욕심의 원칙을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원칙이 있고 성공의 원칙들이 있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욕심에 쉽게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섣부르게 뭔가를 다시 하게 되고요. 뭔가를 계속 도전하게 되는데 도전까지는 좋은데 준비되지 않는 도전이었다 보니까 많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경험이 쌓여서 아,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대체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말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가 된 건지 아니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건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실제 부자가 되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가 된 사례는 대기업 정도 몇 소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중소기업 정도로 해서 뭐 한 30억에서 100억 이상의 가진 자산가들을 만나보면은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네, 대부분이 가난했고요. 스스로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 사례가 훨씬 많고요. 또 거꾸로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돈이 많아서 자녀가 그 부를 물려받아가지고 잘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래 못 가요. 네, 그 돈을 다 쓰거나 흥청망청 쓰거나 인생이 망가져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어렵게 모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뭐 어떤 잘 사는 친구들 보면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를 잘 만나서 부를 유지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흔치 않아요. 근데 그 흔치 않은 사례가 우리가 드라마나 방송 이런 데서 보면 절대적으로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식에 그런 부분이 더 기억에 남는 거지 실제 사례는요. 우리 일상의 사례는 네, 보편 타당한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노력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과정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나가시면 네, 저보다 더 젊으신 나이에 경제적으로 아니면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고요.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그,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등 세계 경제를 움직인 유대인들. 이들을 만든 건 어렸을 때부터 행해진 경제 교육이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경제 교육.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강의를 듣고 났더니 정말 부자가 되는 방법 뭐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부자가 된 것 같죠? 네.
예,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제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경제는 뭐 좀 어렵고 네. 뭐 그런 이제 분야다. 우리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더 네네. 쉽게 이런 경제적인 마인드를 좀 키울 수 있는 네네. 좋은 습관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요. 돈이 스스로 모아보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아니면 거시경제 이런 걸 보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어른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 경제를 보시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나 용돈 얼마 아낄 수 있고 이 돈을 모았을 때 얼마가 되고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돈이 모여졌을 때 얼마만큼 모여졌을 때 또 다른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조금 더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황 대표님께서는 그 시작을 언제쯤 하나요? 사실 저는 그 경제에 대한 공부는 27살, 8살 뭐 이때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예. 네, 그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한 30살 조금 넘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황 대표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저는 돈을 막 썼죠. 통제가 없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지금 이때는 무엇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중성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밝히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잘못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제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는데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고요.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했을 때 나쁘게 되는 거고 어떻게 사용했을 때 좋게 되는지를 구분하셔서 지금부터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중적인 생각을 좀 벗어나서 좀 친해지는 네, 그런 생각으로 해서 돈을 접근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우리 학생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모두가 사실 뭐 가난해지는 게 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부자가 되는 게 꿈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이제 아주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 씨가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요. 오늘 많은 강사님들 중에 제일 제가 많이 타겟이 됐던 네. 그런 강의인 것 같고 저도 뭐 주부다 보니까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데요. 사실은 대표님 많은 직장인들이 우리 네. 친구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쓸 게 없다. 월급이 맨날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다. 네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이미 다 나가고 나서. 예, 25일이 월급날이면 26일은 없어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그 얘기 많이 해요. 뭐 누구나 다. 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에 대한 가계부를 쓴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기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상태부터 점검하는 재무 상태표를 먼저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 고정 지출이 어떻게 나가고, 그래서 변동 지출은 내가 얼마까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을 형성하는 지출은 과연 소득이 얼마를 차지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게 되면 네, 이게 바로 다 잡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똑같이 말씀하신 분들이 저희가 강의를 하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인원도 여기 굉장히 많은데 보통 80%는 돈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되거든요. 네,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그 노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그 자신의 자산 관리가 안 됨으로써 그 쓸데없는 이런 거래를 하시면서 오히려 안 해도 될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지금의 현 상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실은 뭐 이렇게 부모님들도 그렇고 네. 무리하게 이렇게 본인이 버는 것보다 집을 사야 된다. 네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와, 이거는 좀 이제 답변이 되게 길어져야 멋있는 답변이 나오는데 좀 짧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궁금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제도하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혹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되죠. 자본주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갑니다. 본질 자체가 자본주의는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해서 실물 가치는 올라가고요.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돈에 투자해야 돼요? 실물에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학생들 다 똑똑하네 여기. 실물에 투자해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실물은 부동산이고요. 그 부동산의 집은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은 사야 된다가 맞습니다.
네. 무리하더라도요. 아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무리해서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의 대출을 받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거든요. 집 한 채를 사서. 그러다 보면 이제 2008년 외환위기처럼 네, 전체가 다 붕괴되는 현상이 오고요. 집을 사는데 자기 소득 범주 내에서 빨리 상환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상환했으면서 자기 규모에 맞는 집을 사셔야지 무턱대고 큰 집, 능력도 안 되는데 좋은 위치에 학군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오히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네, 오히려 역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기 적정 상태에 맞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좋은 상품을 고르기보다 내 상황을 검토하고 그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시는 네, 안목이 좀 필요하십니다. 네, 저는 뭐 주부 입장, 우리 네네. 에듀 콘서트를 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다면 네. 오늘 사실은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 네. 미래가 참 기대가 되거든요. 네.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눈이 학생들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학생들이 아마 부모님한테 그럴 거예요. 아버지 현명하게 집은 빨리 사야 돼요.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의 정말 열심히 듣고 있던데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1학년 약사고 1학년 정민정입니다. 우리 민정 양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저희 엄마 아빠도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짜 노후 계획을 안 세워도 되나요? 노후 계획을 세우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노후를 계획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후하면 무조건 연금, 일방적으로 상품 하나에 집착이 돼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노후를 선택할 수 있는지 방법으로, 그래서 나한테 맞는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시고 난 이후에 뭔가를 선택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금 광고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네. 나오잖아요. 뭐 믿고 대책 없이 계획 네, 네. 안 세웠어요. 이렇게 그렇죠. 협박적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광고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노후를 준비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네. 왜 그게 꼭 연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왜 안 사느냐. 그렇죠. 다른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네. 먼저 보자라는 거죠. 맞아요. 네네. 속이 편안해지네요. 세워야 된다. 네, 네. 자,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야사고등학교 2학년 조재성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이요. 아까 전에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된다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데요. 네네.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내려가지 않나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라는 것 자체를 안 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분수에 넘는 소비를 하실 건가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나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네, 나는 망해도 좋다? 네. 소비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소비를 하는데 적정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소비를 하시고 그 필요한 만큼 경제가 성장해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성장을 목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너무 활성화시키면 이게 과소비가 되고요. 이 과소비가 습관이 되면 결국엔 다 죽습니다. 네, 오히려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하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 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 받을게요. 뭐 좋은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저쪽에 마이크 좀 주시고요. 저는 사업에서 7번 실패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얘기를 하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생 분들한테 2008년도에 처음 강의를 했던 게 이 사업에 관련된, 그래서 자기개발 관련된 강의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재능 기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이제 이미 제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벌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그걸 극복했다기보다 버텼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하니까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 이런 거 안 해, 이런 일은 못 해, 이렇게 되는데요. 망하고 나잖아요. 닥치는 대로 다 할게, 이렇게 돼요. 그게 첫 번째로 제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전에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망하고 나니까
나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구나. 그리고 뭐든 열심히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오히려 다시 기회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돈에 관련된 직업을 택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어느 정도 개념이 없었냐면 아버님이 제가 20대 중반 조금 넘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실 때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임종 직전에. 그러시더니 희철아 너는 다 좋은데 제가 이제 아버지랑 친했거든요. 근데 유언이 그거였어요. 너 돈 개념 좀 가져라.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넌 다 좋은데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 근데 이게 유언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게 웃지도 못하고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질게 했는데 없었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사업을 7번, 총 원래는 이제 사업자 폐지까지 하면 뭐 7번에서 9번 정도까지 카운트가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망하고 나서 제가 이제 사람들과 돈에 대한 직업을 선택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컨설팅 자체가 일반 금융회사나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돼서 지금 이제 교육회사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렇게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하늘에서도 선친께서 계속 또 가르치신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부자가 되는 법도 배웠고요. 또 반대로 또 가난해지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제 그 지혜가 아닐까 싶고 그 지혜를 오늘 황 대표님께서 여러분께 많이 또 전수해 주신 것 같습니다.